오늘의 사연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시골 마을 같았지만 어울리지 않는 최고급 시계와 생소한 물건이 등장하는 미스터리하며 불길한 곳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대 후반의 상준 씨는 도시의 빽빽한 콘크리트 숲을 벗어나기 위해 한적한 시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듯한 맑은 공기와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푸른 자연에 상준 씨의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어린 시절 외가에 놀러왔던 어렴풋한 기억만이 남아있는 낯선 곳이었지만 그 낯섦 속에서 새로운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접어들자 상준 씨의 눈에 밭에서 일하고 있는 노인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작업복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영락없는 시골 어르신이었습니다. 상준 씨는 그 풍경이 평화롭고 정겨워 보여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때 햇살이 노인의 팔목에 채워진 무언가에 반사되어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상준 씨는 눈을 찡그리며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노인의 팔목에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수억 원대의 리차드 밀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밭일을 하는 노인과 리차드 밀 시계라니 상준 씨는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초현실적인 그림을 보는 듯한 강한 부조화와 위화감이 상준 씨의 마음을 덮쳤습니다. 그 평화로운 시골 풍경엔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존재의 등장에 상준 씨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노인은 상준 씨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묵묵히 밭일을 계속했습니다. 상준 씨는 황급히 시선을 돌리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허리를 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모양의 물건을 꺼내 들더니 그것을 코에 대고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묘한 안도감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상준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게 뭐지? 설마 약인가? 시골 노인, 리차드 밀 시계, 그리고 의문의 흡입 행위, 이 세 가지 요소가 상준 씨의 머릿속에서 뒤엉키며 걷잡을 수 없는 상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평화로워 보였던 이 마을에 어쩌면 겉모습과는 다른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상준 씨의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상준 씨는 그 노인을 볼 때마다 불편함과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의 며칠이 지날수록 상준 씨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리차드 밀 시계를 찬 노인에 대한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주치는 노인의 모습은 상준 씨의 눈에는 애사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밭에서 묵묵히 일을 하는 모습도, 마을 길을 천천히 걷는 모습도, 심지어 마을 회관 앞 벤치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모습까지도 무언가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그가 수시로 작은 물건을 코에 대고 들이마시는 모습은 상준 씨의 의심을 확신으로 굳히는 듯 했습니다. 분명히 저건 약이야. 그는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 휴대폰으로 인터넷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혹시 이 마을에 근처에서 수상한 일이 없었는지, 노인의 리차드 밀 시계와 관련된 정보가 없을지 필사적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상준 씨는 며칠 전 이 마을에서 멀지 않는 캠핑장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고 피해자가 서울에서 온 부유한 캠핑객이었으며 사고 당시 수억 원대의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그 시계가 현장에서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준 씨는 심장이 미친 듯 요동쳤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기사의 내용과 눈으로 직접 본 노인의 모습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상준 씨의 불안감을 하나의 공포스러운 그림으로 완성시켰습니다. 틀림없어 저 노인이 그 시계를 훔친 거야. 아니 어쩌면 뺑소니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상준 씨의 상상력은 걷잡을 수 없이 폭주했습니다. 노인이 약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흡입하는 행위는 뺑소니 후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리며 그것을 잊기 위한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밭일은 세상의 눈을 피해 조용히 숨어 지내기 위한 위장으로 여겨졌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풍경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상준 씨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노인의 범죄 행각을 숨기기 위한 완벽한 은신처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우연히 끔찍한 진실을 목격했고 이제 노인이 자신을 눈치채고 해코지 할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오해의 그림자가 상준 씨의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상준 씨의 시골 생활은 이제 완전히 지옥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그 노인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그의 동선을 파악하고 피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멀리서 노인의 모습만 보여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노인이 상준 씨를 바라보기라도 하면 그것이 자신을 감시하고 위협하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공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작은 바람소리, 풀벌레 소리 하나하나가 노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창밖의 어둠 속에서 노인의 얼굴이 떠오르는 듯한 환영을 보는 듯 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뺑소니 사고 기사를 다시금 읽고 시계 사진을 찾아보며 노인이 찬 시계와 비교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그럴수록 노인이 범죄자라는 확신은 더욱 강해졌고 그에 대한 공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상준 씨에게는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노인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들이 무심한 말조차도 상준 씨의 오해를 부추기는 단서처럼 들렸습니다. 그 노인 양반 서울에서 내려온 부자라더니 밭일은 참 열심히 하셔. 이와 같은 말은 돈이 많은데 왜 시골까지 와서 숨어 살까 하는 의심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좀 별나시긴 해도 나쁜 분은 아니야. 이와 같은 말 또한 마을 사람들이 뭔가 숨기고 있거나 노인에게 속고 있는 거야 하는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상준 씨는 자신이 고립된 채 진실을 홀로 알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사도 거르면서 상준 씨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눈빛에는 불안과 공포가 깃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명확한 증거 없이 자신의 의심만으로 노인을 범죄자로 몰아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도망치자니 노인이 자신을 추적해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준 씨는 자신이 파놓은 심리적 함정 속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찾지 못하고 허우적거렸습니다. 공포는 외부에 실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상준 씨의 자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자라나 그를 옥죄어 왔습니다.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상준 씨는 마침내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어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직접 진실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노인의 집에서 뺑소니 사고와 관련된 증거를 찾아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좀 무모했지만 상준 씨에게는 그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긴장감 속에서 상준 씨는 노인이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저녁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을 애써 누르며 상준 씨는 노인의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시골 마을은 또 다른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상준 씨의 공포를 부추기는 듯 했습니다. 노인의 집에 다다랐을 때 상준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안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고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준 씨는 조심스럽게 창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인의 목소리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번에 서울 땅값 또 엄청 올랐다면서요. 역시 회장님 안목은 다르다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허, 이제 그런 거 다 부질없어. 이렇게 시골 내려와서 흙만 주고 사는 게 제일 편하네. 도시야 뭐 자네들이 알아서 잘 굴리겠지. 그래도 회장님이 없으시면 저희야 막막하죠. 가끔이라도 서울에 오셔서 진두지휘 좀 해주십시오. 됐다네. 난 여기가 좋아. 자네들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으니 그걸로 됐지. 아, 이건 가져가게. 이번에 밭에서 직접 키운 건데 맛이 아주 좋아. 상준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 서울 땅값 자네들이 알아서 잘 굴리겠지. 대화의 내용은 상준 씨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노인은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도시 생활을 접고 시골에 내려와 살고 있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리차드 밀 시계는 그저 그의 부를 상징하는 수많은 물건 중 하나였고 야돔은 그저 코막힘을 해결하기 위한 태국의 야돔일 뿐이었습니다. 상준 씨가 약으로 오해했던 그것은 단순한 방향제나 흡입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상준 씨의 혼잣만의 허무맹랑한 오해였습니다. 뺑소니 기사와 노인의 모습을 연결시키고 노인의 모든 행동을 범죄자인 것으로 멋대로 해석했던 것은 다름 아닌 상준 씨 자신이었습니다. 상준 씨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공포와 고통이 모두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낸 헛개비였다는 사실에 충격감과 허무함이 밀려들어왔습니다.